예, 이제 이 패널에 참석하신 교수님들, 박사님의 그 토론은 마무리가 됐고요. 플로어에서 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누가 답변을 하면 좋은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인재 양성 특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김춘식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우리 선동현 교수님 혹은 배상훈 교수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다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론적인 이야기 또 실제 교육공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주시면 좋고 두 분이 다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선 선동현 선생님 오늘 그 강연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의 그런 어떤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적 화두가 꼭 이 교양 교육에 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미래 교육의 큰 틀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기에 우리 지금 당면한 그런 디지털 기술 혹은 첨단 과학 기술 그런 시기에 중요한 것은 아마 정신적인 균형.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정신적 균형 문제, 인간 소외라는 문제를 포함했어요. 과연 이게 정말 교육의 문제로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은 삶이라는 문제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대한 어떤 요구들이 질문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융합 창의 교육, 혹은 창의 융합 교육, 우리 2015년이나 22년 개정 교육 과정에 반영된 그런 용어 자체가 어떤 맥락이든 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교육 과정에 도입을 해야 되고 또 그 시행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미래 과학인재 양성 특위에서도 과학이라는 그런 큰 넓은 의미의 과학이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 부분을 좀 다룬 적이 있고요. 특히 교양 교육은 사실상 창의융합 교육 혹은 융합 창의 교육과 직결되는 그런 어떤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배상훈 교수님께서 제기를 하셨지만 실제 학교 현장은 대학 교육과 또 초중등 교육과의 그 괴리 분절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바로 지금 얘기하는 교양 교육이라든지 혹은 창의융합 교육 혹은 융합 교육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그 간극이 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그 초중등 교육하고 또 대학 교육 혹은 평생 교육까지 한 사람의 어떤 전생의 전 주기에서 이런 인공지능 시대 혹은 기술 문명 시대에서 어떤 균형을 유지해 살아야 되는지, 그 안에 교양 교육이라든지 혹은 지금 논의의 대상인 융합교육, 창의교육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질문을 다 받고 답변을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우리 강혜련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강혜련 교수입니다. 그냥 오늘 발제하신 손동현 교수님께 그 질문 겸 제 경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초학문과 교양교육,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 강조하신 거 공감을 하는데요. 결국 교육은 이상과 현실의 절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재직했던 대학이 5, 6년 전에 그 교양 과목을 대폭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양 과목은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인문, 사회, 자연에서의 기초적인 학문들을 선택할 수 있는 교양으로 했는데 결국 학생들이 졸업할 시점에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코딩 스킬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수십만 원씩 내고 코딩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학생들이 방과 후에 대학에 와서도. 그러니까 그런 컴플레인을 막 총장한테 하니까 총장이 인문대 출신 총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달라졌구나. 결국 수요자 기반의 교육이 돼야 되는데 대학 와서 학생들이 원하는 거를 교육시키지 못한다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만 코딩이나 컴퓨터 리더러시를 아는 게 아니라 일반 그 전공이 아는 학생들이 그걸 배우는 게 교양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개편을 했습니다. 교양 과목을. 그럴 때 인문대 교수들과 교양학부에 속해 있는 엄청나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반대를 하고 소위 말하는 토론회를 수차례 결사했어서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폭 인문이나 교양 과목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이제 반교육적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아까 배상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낭비 없는 학습의 실현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 이런 어떤 교육에서의 이상과 현실의 문제가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은 이제 선생님이 발제문에서 보면 학부대학, 무전공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대학이 입학 시점에서만 1학년 들어올 때만 무전공이고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 다 상경대학이라든가 뭐 경제학과나 컴퓨터공학으로 다 쏠리고 있어요. 제가 경험한 학교들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말하는 학부대학은 결국 4년 내내 무전공으로 가야만 그것이 실현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무전공 그 정책에 대해서 인문대 교수들이 제일 많이 반대를 하시거든요. 결국 학부대학으로 했기 때문에 문사철이 고사된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하지만 4년 내내 무전공으로 졸업했을 때 과연 그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에서. 그래서 제가 결국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이라는 건 이상과 현실의 절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고민으로 많은 부분이 끝나는 건 아닌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고민인데 혹시 발제하신 선생님께서는 다른 해안을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쪽 플로어의 네 번째. 예. 그럼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발제 또 네네, 예. 배상훈 선생님 토론까지 너무 많이 배워서 그 고민거리가 너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냥 짧게 나중에 또 지혜를 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혁명이라는 현 단계 그 기술혁명이 가져오는 지식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양과 전공 혹은 전공과 전공의 경계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근원적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도적인 디시플린 체계 전반의 해체적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점은 근대 시기에는 필요했는데 지금 필요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 조금 지혜를 주시면 저희가 초중등 교육을 할 때 조금 더 원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배상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안과 밖, 그다음에 초등등 교육과 대학 교육의 그 단절성 문제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초등등 교육과 대학의 단절성 부분 저희가 언제나 지속적인 과제이고요. 이제 학교 안과 밖의 부분은 저는 말씀드려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안 교육이 학교 밖의 지식과 지혜가 유통되고 생성되는 부분을 어떻게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을 학교 안에서 교육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앞으로 조금 좀 연구를 좀 해주시던가 하면 저희가 적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발제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사지선다형 언제 하느냐 하는 지점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2028 국가교육과정을 했는데 여기서도 돌파를 못 했거든요. 근데 왜 못했냐면 지금 현재 대학 입시 경쟁에서 논소설형이 도입이 되면 막 개판이 돼버리고 험악한 교육 경쟁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028은 오케이 그러는데 이제 2032 대학 입시, 2033 대학 입시를 상정하고 역순으로 그 논소설형 수능 체계, 논술형 내신 평가 체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오히려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교사들도 논소설형 수업 방식, 평가 방식에 적응해야 되고 여러 가지 2032년쯤 돼서 하자 그러면 또 2037년 국가교육과정에서는 하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역순의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만 더 받고 답변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중장기 교육 발전 전문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거성입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코멘트로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저출생 현상이라든지 학생 또는 성인의 자살률 이런 것들을
미래 교육의 어떤 조건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어떤 미래 교육의 비전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함께 가졌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문사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자연과학에서도 물리, 화학, 뭐 생물학 이런 쪽은 다 빠지고 의대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야 되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과연 그러한 어떤 비전들을 제시를 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는데 R&D는 축소되고 의대 정원은 확대되고 그리고 의대에서도 그 생리학이라든지 병리학이라든지 뭐 해부학이라든지 이런 기초 의학들은 다 빠지고 뭐 잘 돈을 벌 수 있는 뭐 성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빠지는 이런 현상들을 좀 고르게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처방을 좀 국가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 네 분의 질문을 우선 손동현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또 일부 토론자 분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마이크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디지털 기술이 교양교육 과정에 들어와야 될까?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문 체계가 변한다. 조희연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문 체계 자체는 물론 학문 체계도 변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뭔가 탐구한다고 할 때 그 영역은 인간, 사회, 자연 그대로 남아있되 인간의 무엇에 관해서 탐구할 것이냐 자연의 무엇에 관해서 탐구할 것이냐 그것은 학문 자체 내에서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학문 분야의 교육을 가지고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로 교양교육을 채우자라는 저의 주장은 제가 물릴 수가 없고요. 그 기초학문 분야가 뭐 고정된 18세기, 19세기 것이라고 상정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면은 그거는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교양교육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거슬러 올라가면 사막 사과까지 나오고 합니다만은 근데 이후로는 이제 기초학문 분야가 그 고등교육의 기초 분야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디지털 기술이 이렇게 인류의 문명을 바꾸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걸 활용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이해도 못하고 그런 곤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강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보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학문 분야에서든지 적용이 될 수 있고 활용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교양교육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전공 입학은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거는 전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옆에 김영수 교수님이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을 구분할 필요도 없이 시퀀스에 따라서 쭉 공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주 이상적인 거죠. 저도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만 된다면. 최소한도 입학할 때 학과를 딱 정해놓으면은 모든 게 막힌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트자 하는 것이 그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균관대학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1학년은 그냥 뽑잖아요. 학과 안 정하고. 근데 2학년 될 때는 이제 학과를 정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학과를 정할 거니까 1학년부터 다 그냥 뽑자. 그거보다는 1학년만이라도 열어놓는 게 좋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지선다형은 조현 교육감님 정말 조 교수님은 이거 진지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계신데 저는 논술교육 언젠가 했었잖아요. 입학시험에 논술교육도 넣고 아니 중고등학교에서는 논술 가르치지도 않고 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보는 그래 그때도 제가 막 언성 높이면서 교수들 모아놓고 저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논술 교육을 시키자 우선 그런 활동도 했었어요. 그 철학과 교수들이 주도가 돼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한꺼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길게 보고 그때쯤 가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요 정도 수준으로 하자. 과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 나가야 교사들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적어도 단답형을 썼잖아요. 사지선다를 안 하고 이것은 뭐냐 하면 답을 알아야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열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배 교수님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네, 간략히만 좀. 예. 초중등하고 고등교육 연결은 아무래도 평가 문제고 대입 문제인데 결국 세월이 지나가면 몇 개 대학 말고는 원서내면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노동시장도 변하고 완전 새 판이 바뀌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몇 개 셀렉티드 된 그 대학이 문제인데 그것은 교육 문제라기보다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가 다 같이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님 말씀하신 학교 밖과 학교 안 정확하신 것 같고요. 학교 안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설계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사회에 많은 학습 자원을 잘 꾸려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키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강일원 쌤 말씀하신 무전공, 전 무전공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인포음드된 초이스를 통해서 꿈과 진로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한 목표지 무전공 도입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기초학문 저는 정말 오늘 점심 먹고 들어가는 길에 우리 학교에 명륜당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무처장을 해가지고 요새 교수 TO 배정하는 시즌이라서 교무처 직원들하고 가면서 명륜당 안에 있는 저 한자판을 읽을 수 없는 시대가 오면 우리는 역사와 문화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한문교육과의 TO를 배정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초학문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95년 5월 31일 날 YS 때 우리가 531 교육개혁이라는 걸 했고 지금 대부분의 큰 교육개혁의 틀이 그때 짜여졌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30주년이 되는데 강산이 3번 바뀌잖아요. 이제 전혀 새로운 판이 나올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교육과정과 평가를 담당하는 게 국가교육위원회 법적인 역할이니까 아마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한 말씀. 네, 예. 예, 저는 아까 강혜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공감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논술이 이제 2028 거기도 이제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오늘 뭐 주제이기도 하지만 창의 융합 그다음에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도 그 논술을 그 교육의 어떤 대학 입시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뭐 중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학 입학 시험을 3일 동안 봅니다. 예, 작년에도 6월 7, 8, 9 3일 동안 봐서 3일째 되는 날이 논술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왜 그 단지 채점이라든지 또는 아까 이제 조현 교육감님께서 이제 사교육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초중등에서의 그 창의 융합 인재 양성,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학 입시에서 수능 수학 실력과 그다음에 각 대학 그러니까 뭐 서울대를 제외한 뭐 연세대 뭐 고려대 뭐 쭉 해서 뭐 저희 학교도 논술을 보지만 거기에 보는 수학 실력과의 그 갭, 그러니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 대학에서 지금 현재 논술 시험으로 보는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만약에 그 수준을 그것을 논술형으로 맞췄을 때 논술형을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그건데 그것을 향후에 혹시라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도입할 수 있다면 저는 논술시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입해서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성 그다음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 해주시면 더 고맙고 특별히 그러면 우리 조 교수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죠? 저도 이 논술 제 손자가 이번에
논술로 연대를 갔는데요. 그 시험 봐서는 도저히 못 들어갈 성적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논술을 봐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근데 걔의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집에서 지 아빠하고 엄마가 밥 먹으면서 늘 토론을 해요. 그리고 뭘 쓰게 하고. 그러니까 걔 그 누나도 우리 다른 대학 갔다가 연대로 가서 처음에 재수를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것도 이 논술로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그 두 놈은 아빠 엄마의 가정교육 때문에 연대를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교육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집에서도 중요한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학에서 유명한 그 루카스 교수가 자기가 노벨상까지 받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었다고 아버지하고 가족이 앉으면서 토론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측면도 조금은 좀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그 부모님들에게 주직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소위 그 전문대학 그러니까 고등 직업교육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 학생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게 가르쳐서 자기 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가치 있고 기여를 할 수 있는 일로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아마 적성이 될 것이고요. 가장 잘 가르치는 일은 지금 말씀하시는 융합적인 사고로 갈 수 있는 모든 교양교육을 비롯한 전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같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면이 또 부각이 돼야 될 텐데 방금 말씀하신 의사들의 문제도 아마 사회적인 기여 부분에서 조금 가치를 돈에 두느냐 아니면 뭐 지위에 두느냐 기득권에 두느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에다가 그런 것들을 자율성을 맡기지 않고 모든 그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취업률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면 졸업함과 동시에 어딘가 기업에다가 취업을 시키지 않으면 이 아이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교육을 관련하시는 교육학자들 특히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을 설계하실 때 이 취업률에 목매지 않게 학교에 자율성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영산대 이사장님, 예, 제가 절약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남성희 총장님 말씀 듣고 한국대학법인협의 회장입니다. 노찬용입니다.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조장옥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밥상머리 교육 말씀하셨는데요. 저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왜 젊은이들이 여기 지금 교육에 다 1인자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그쪽으로 너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연봉이 많아야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기초학문이 계속 부재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학부모이기도 하면서 자녀 교육에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시는 분들인데 가능하면 돌 때부터 돌제비를 할 때 돈을 잡는 게 아니라 그걸 잡으면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저는 각인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인간의 존엄을 가지면서 가치 있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타인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교육을 부모들이 다 잘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뭐 이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간략히만 마무리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그 플로어에 앉은 참석자분들 그리고 이 패널에 앉으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우리나라 미래 교육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아주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토론회가 아니었나라고 스스로 한번 자평을 하고 모든 참석자분들께도 동의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아주 깊이 있는 발제를 해주신 손동현 교수님,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신 5분의 토론자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좌장으로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미래교육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건전한 토론회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이배영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 성공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겨주신 우리 국교위 사무처 직원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